자, 매출세액 쪽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세액의 구조는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면 매출세액이 산출이 돼요. 그런데 예정신고 누락한 것이 있으면 함께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예정신고 누락분의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은 차감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세액 신고할 때 대손세액 신고분이 있으면 빼줍니다. 그런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느냐? 빼주는 것도 있지만 더하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대손세액을 빼서 신고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또 1년 뒤에 거래처가 회생을 해가지고 파산했던 기업이 외상매출금 110만 원을 다시 갚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럼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대손세액 이미 차감해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빼가지고 돌려받았는데 다시 받았으니 이거는 다시 신고해줘야죠. 그럴 때는 저기에 대손세액에 플러스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한 게 매출세액이에요. 그래서 양식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가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실무를 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 여러분 책에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10월부터 12월이면 2기 확정 과세 기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입력하고 이게 작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출세액에 대한 정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책에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매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100분의 10 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것이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이 있고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한 거, 그 다음에 기타. 이 기타는 아무 증빙 없이 판매한 거. 증빙 없이 판매한 것들. 또는 뭐 임대사업자 같으면은 간주임대료 이런 건 증빙이 없잖아요. 이 4번이 증빙 없이 판매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고 그랬죠.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국내에서 수출 재화의 임가공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받는 게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에요. 예. 세율이 0%니까 세액나는 이렇게 마킹되어 있죠. 세금이 없으니까. 그러나 과세표준은 신고한다 이거예요. 이 기타 6번은 뭐냐면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돼요. 아까 이걸 신고할 때, 이 외국에 수출할 때, 요거 신고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적일, 공급시기 기준에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를 했다면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일부는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환가했고 선적하기 전에 돈 바꿔서 썼어요. 그냥 급하니까. 그리고 선적하고 나서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대금을 한 달 후에 외상으로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계약금 미리 받은 것은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외상매출로 해서 한 달 후에 선적 후 한 달 후에 돈을 받은 것은 선적일 기준에 기준 환율로 적용해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해야 되고,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까 그 끝에 있었던 게. 그 다음에 애정신고 누락분 이 얘기 나왔죠. 지금 우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2기 확정 과세 기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신고할 때 여기 애정신고 누락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7, 8, 9 3개월치 7, 8, 9 3개월 중에서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 여기다가 넣어서 과세표준 얼마, 세액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세액 가감, 대손세액 가감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내가 매출세액에서 빼주세요 하고 신고하는 것이고, 플러스로 넣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했는데 거래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돈을 받게 됐다 하는 건 플러스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요 합계에 반영이 되는데 이게 매출세액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출세액의 산출 과정 거기 책에서 설명한 것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맨 앞장 갑지의 맨 윗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 다시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설명한 게 아까 양식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세액의 계산, 매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애정신고 누락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애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세액을 확정신고 시 신고하는 금액을 거기다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애정신고 누락분은 별도 표시를 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 속에 들어가요. 네, 애정신고 누락분. 계산자가 붙어요? 자동으로? 아니요, 우리가 계산해서 넣어야 됩니다. 가산세는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붙는 교육용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실제로 실무적으로 쓰는 것은 혹시 자동 계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애정신고 때 누락을 했다 그러면은 우선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 여기서는 가산세가 안 나오겠구나. 여기 TAT 2급의 가산세가 나오니까 가산세 쪽 제가 TAT 2급 교재에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종류만 말씀드리면 자, 애정신고 때 누락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해당이 되냐, 애정신고 때 누락을 하면 10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그만큼 세금을 늦게 냈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가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가산세에 대한 거 관심 있으시면 제가 TAT 2급 교재에 있는 거 살짝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정신고 누락분 가산세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더존 프로그램이 교육용과 이 실무용의 차이점들이 많은데 실무용에서는 혹시 가산세마저도 자동 계산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그건 살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세 번째 대손세액 공제. 우리 교육용에서는 다 수동입니다. 수험생이 다 계산해서 거기다 입력해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 아까 말씀드렸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자, 그런데 이 대손세액 공제는 그러면 10년, 20년 된 것도 대손이 발생하면 다 해주느냐? 제한이 있습니다. 공급일로부터, 공급일이라는 것은 판매한 날짜죠.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된 것만 한다 이겁니다. 너무 오래된 거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손의 확정이 언제까지 돼야 돼요? 공급일로부터 5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러니까 대략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5년. 그러니까 대개 대손이 발생하면 5년 안에 다 발생하죠. 5년, 6년, 7년 된 것을 지금 외상매출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그거는 외상한 지 6년 됐다 그러면 받기 틀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미 다 대손 처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을 계산하는 걸 공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네요. 대손금액 곱하기 10 나누기 110.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외상매출금 110만 원이 있었다 이거예요. 외상매출금 110만 원. 그러면 그 중에서 대손세액, 세금이 얼마냐를 계산하려면 이런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 외상매출금이 바로 대손 금액이죠. 이게 대손 금액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금방 이건 10만 원 바로 나옵니다만은 숫자가 저렇게 똑 떨어지지 않고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세금만 따로 계산하려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손, 대손이 110만 원이었다. 그럼 110만 원 곱하기 10 하고 나누기 110으로 나누면 10만 원 딱 나와요. 세액만. 그래서 대손세액을 대손금에서 바로 계산하려면 대손금 곱하기 10 나누기 110을 하면 바로 세액만 따로 떨어진다. 이거. 숫자가 이렇게 간단하면 그냥 눈으로도 암산으로 되겠지만은 숫자가 막 1의자리 10의자리까지 있으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 공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론 시험에 대비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대손세액 공제는 애정신고 때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는 확정신고 시에만 해야 된다. 확정신고 시에만 해야 된다. 확정신고 시에만 해달라는 거 공제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하는 거 확정신고 때만. 또 하나는 우리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하면 10,000원 세액 감면해 주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 10,000원 세액 감면도 애정신고 때는 안 해줍니다. 전자신고해도 10,000원 안 까줘요. 그런데 확정신고 때는 전자신고하면 10,000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만 해주는 게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과 대손세액공제 신고 확정신고 때만 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매출세액의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이번에는 매입세액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입세액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보면은요. 매입세액은 아까 위에서 봤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바로 밑에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매입세액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선 신고서 양식에서 보면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을 이게 따로 구분해서 신고하고 있다는 거.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을 따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매입은 이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건 뭐냐면 비품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한 것이 여기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그럼 왜 유형자산이라고 그러지? 왜 고정자산이라고 했지? 여기에 무형자산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유무형자산을 합치면 그걸 고정자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 매입은 별도로 11번에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애정신고 때 역시 누락된 거 있으면 여기에 표시하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여기에 하는데 아직 여러분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뒤에서 배울 거예요. 네,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지 매입자는 발급받는 쪽이죠. 그런데 매출자가 의도적으로 발행을 안 해주네? 그러면 매입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무서에 찾아가 가지고 사실을 얘기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자가 자기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여기에 있어서 빠진 것들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다 세금계산서죠. 다 세금계산서. 여기서 여기 13번까지는. 그러면 14번에 있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금 뭐가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아닌 매입이 있죠. 현금으로 매입한 거,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이게 다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 그래서 10 빼기 10-1을 빼고 여기 이제 수출기업의 수입분 납부 유예에 관련된 매입은 여기 10번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따로 빼주니까 네, 뭐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네. 자, 그래서 10에서 11 더하고 12, 13, 14 즉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는 셈입니다. 네, 다 더한 것이 여기 합계 이 합계 매입세 거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그래서 15 빼기 16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돼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계산은 일단 매입세액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이 안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0번에 들어있어요. 10번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다 과세표준 세액을 따로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이것을 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죠. 이 매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입세액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무엇이냐? 바로 매입세액 쪽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책으로 가서 지금 그 양식을 보고 이걸 보시면 다시 한번 보니까 조금 이 나열된 항목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매입세액 구조를 보면 자, 아까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 있었죠. 예. 거기에는 고정자산 매입도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자, 그 밑에 애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이 있었죠. 네. 그 밑에 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있었죠. 예. 이런 거 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더해집니다. 일단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었죠. 거기서 제가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으로 매입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또 의제 매입세. 네, 우리 배울 거예요. 의제 매입세. 네. 이거는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앞에서 뭔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의제 매입세액은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폐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 네, 이거는 폐자원, 폐활용을 매입하는 사업자들은 대개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가 일반이에요. 개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증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매입을 했는데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게 없다. 그걸 구제해 주기 위해서 폐활용, 폐자원 매입을 해서 어떤 과세 사업을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하고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만은 요 나머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전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세 사업 전환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 변제 대손 매입세액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이런 매입세액이 전부 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다 취합이 돼요. 전부 취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 취합을 해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더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예.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안에 공통 매입세액 면세분 사업 이것도 다 공제받지 못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러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뺀 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양식에서 보여드렸죠. 매입세액의 결론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위에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밑에 표로 설명을 해놨네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은 무엇이냐?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재화의 수입에도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잖아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납부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다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등 여기에는 현금 영수증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제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없느냐 하면은요. 간이과세자. 네. 간이과세자. 뭐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건 당연히 없었겠죠. 면세사업자니까. 네. 그리고 과세사업자지만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하고 거래를 꺼리는 거죠. 예. 곤란하죠.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손해보잖아요. 공제받아야 되는데. 근데 뭐 간이과세자하고 거래를 하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든가 무슨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계산해봐야죠. 한번 계산기 두들겨 봐야죠. 매입세 공제 받는 게 유리한지. 그냥 이 사업자하고 거래해서 매입세 공제 못 받더라도 이 사업자한테 거래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 사업자하고 거래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여기서 설명이 나오는데 요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 동그라미 2번부터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부가가치세 이론이 다 끝나겠네요. 내일이면 연수문제 풀이까지 다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문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